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데 정작 그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기술을 익혀온 베테랑 기술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긴급 생계비 대출로 버티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는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들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죠.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설업계의 충격적인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문을 닫은 건설회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로만 보면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하루에 거의 2곳씩 건설회사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된 회사들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일해온 업체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중소건설회사들이 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대구나 경북 같은 지역에서는 폐업 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장은 느린데 돈은 많이 들고 위험 부담은 커진 상황이죠. 이런 악조건이 겹치면서 체력이 약한 중소건설회사들이 먼저 쓰러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불똥이 중견 건설사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시각에 서울 남구로역 근처 인력시장에는 벌써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오늘 일자리를 잡기 위해 나온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모인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된다는 점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현장에서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일감 자체가 씨가 말라버린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분들 중 상당수가 현장에서 20, 30년씩 일해온 베테랑들이라는 점입니다. 평생 기술을 익혀왔는데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져버리니까 다른 직종으로 옮기기에는 나이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택배나 배달 같은 일을 찾아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결국 긴급 생계비 대출에 의존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라는 게 힘든 일인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터였는데 이제는 그 일터마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전체 산업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농림어업보다도 더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건설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공사 물량이 부족하니까 현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일용직 투입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라서 이 분야가 침체되면 전체 고용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거든요. 한편으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을 넘어섰다고 해요. 60이 넘은 분들도 상당수고, 심지어 70대 어르신들까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건설 일이라는 게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 작업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작업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은 왜 건설 현장에 오지 않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이미지가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같은 시간을 일해도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는 게 당연하잖아요. 택배나 배달처럼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아지면서 굳이 힘든 건설 현장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게다가 건설 현장 특유의 문화도 젊은 세대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위아래가 뚜렷한 위계 질서라든가 경험 많은 기술자가 신입을 가르치는 도제식 방식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세대와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한 세대 사이에 소통 방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 현장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일해본 젊은 분들의 후기를 보면 적응하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꽤 많더라고요. 결국 숙련된 기술자들은 계속 은퇴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젊은 인력은 없으니까 그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고, 특히 수도권 현장에서는 5명 중 1명이 외국인일 정도거든요.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비중은 더 높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로 중국 동포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건 인력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다 보니 현장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게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숙련도가 낮은 상태에서 투입되는 경우도 있어서 시공 품질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외국인 근로자분들 중에도 실력 좋은 분들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술 전수라든가 품질 관리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안전사고 문제는 건설업계의 또 다른 아픈 부분이에요.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중에서 건설업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건설업을 기피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저임금의 고위험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 청년들을 건설 현장에서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부실 시공 문제도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에서도 하자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일부 건설사는 하자 판정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기도 했어요. 철근 누락 사고라든가 건물 붕괴 사고 같은 심각한 사례들도 있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은 더더욱 검증된 대형 건설사 브랜드로 쏠리게 되고 중소건설사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왜 이렇게 많은 건설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는지 원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아파트가 안 팔린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는데 특히 심각한 건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에요. 이런 악성 미분양이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구, 경남, 경북, 부산 순으로 많더라고요. 악성 미분양이 왜 문제가 되냐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돈을 들여서 아파트를 다 지어놨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투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헐값에 팔기에는 들어간 비용이 너무 크고 계속 보유하고 있자니 매달 관리비랑 대출 이자만 나가고요.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죠. 전북의 한 건설회사는 2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완공했는데 10가구도 팔지 못한 채로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역 금융기관들도 건설 관련 대출에 극도로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게 됐고 건설회사들은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져버린 거예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든 것도 큰 원인입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고 특히 지방은 거래 절벽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예요. 일부 지역은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곳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건 정말 모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약 경쟁률을 봐도 지방은 1대1도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거기다가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철근이랑 시멘트 같은 건설 자재 가격이 몇 년 새에 크게 뛰었고 좀처럼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거든요. 인건비도 올랐고 안전 관련 규제 비용도 높아졌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도 건설회사들에게는 부담이 됐습니다. 물론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지만 영세한 업체들에게는 추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 도로나 교량 같은 공공시설 건설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그렇게 한 건데요. 그나마 있던 공공사 물량마저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사면초가가 된 셈이죠. 민간공사는 줄어들고 공공공사도 줄어들고 그런데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공공공사가 전체 건설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마저 급감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요. 대출 이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리는 비용이 너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실제로 업계 조사를 해보니까 건설회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자도 제대로 못 낼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내야 할 이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 전망도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업체들이 포기 상태에 이른 것 같아요.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사업을 진행한 건설회사들의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건설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이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거든요. 월 이자만으로도 회사가 휘청거리는 수준이 된 거예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율도 꽤 높은 상태고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돈을 벌려면 결국 지은 아파트가 팔려야 하는데 분양이 안 되면 공사비 회수가 늦어지고 금융비용 부담은 커지고 이게 또 부도와 폐업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악순환 구조에 빠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준공된 공사 중에서 적자를 본 공사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이익은커녕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마친 건설회사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한계기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벌어들이는 돈으로 빌린 돈의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회사를 말하는 건데요. 건설업계에서 이런 한계기업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회사가 그만큼 많다는 건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조금만 더 상황이 나빠지면 연쇄부도가 일어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인 거거든요. 몇 년 전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는 정말 분위기가 달랐죠.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했고 대부분의 건설 회사들이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정반대라는 점이에요. 당시에는 수요가 넘쳤는데 지금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공급만 넘쳐나고 있으니까 아파트가 팔릴 리가 없죠. 그때의 낙관적 전망이 완전히 빗나간 셈입니다. 많은 건설 회사들이 부동산 호황기에 과도한 투자를 했던 것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당시 땅값이 비쌀 때 매입한 토지들이 현재는 오히려 부담이 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수도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인기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소건설 회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형 건설 회사들은 그래도 자금 여력이 있어서 버틸 수 있지만 작은 회사들에게는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된 거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한 보증사고 금액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부도나거나 파산해서 분양대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보증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어요.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건설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냈는데 공사가 중단되어 버리면 돈은 돈대로 묶이고 입주는 입주대로 늦어지니까요.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사를 이어서 진행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새로운 시공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중도금 대출 이자 문제도 복잡해지고요. 분양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부에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매입 물량이 전체 미분양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방 건설사들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강원도의 한 건설사는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를 짓다가 시공사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공 능력 평가에서 100위권 안에 드는 중견 건설사였는데 대구 지역의 오피스텔 미분양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쓰러진 거죠. 충북의 한 아파트도 시공하던 건설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냈는데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으면 돈도 묶이고 입주도 못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거든요. 새 시공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공사가 오랫동안 멈춰있는 경우도 많아요. 분양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건설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데 대형 건설사들의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유명 브랜드를 가진 대기업 건설사들의 수주량은 오히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어요.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청약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전체 청약자 중 상당수가 상위 10개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에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이, 레미안,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아이파크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브랜드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검증된 브랜드만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불경기에는 사람들이 더 신중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비싼 돈 들여서 집을 사는 건데 혹시라도 건설사가 망하면 어떡하나, 하자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시공 실적이 검증된 대형 건설사로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브랜드 가치가 아파트 가격에도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대기업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고요. 반면에 일반 건설사의 아파트는 기존에 지어놓은 물량도 해소하지 못하고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같은 지역에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라도 브랜드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쏠림 현상이 지나치게 심해지면서
건설업계 전체의 건전한 경쟁 구조가 무너질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 체제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건설업계의 양극화가 심해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기업 건설사에게 일감이 몰리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적으로는 건설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기업만 일이 많고 대부분의 건설 회사들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중소건설회사들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분야를 찾거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는 그런 여유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아 보여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주택 수요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새로 집을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희망적인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정부에서 내년에는 도로나 철도 같은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 산업 인프라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거든요. 이런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회복 속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어서 완전히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주택 수요가 있어서 도시 재개발 사업 같은 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도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중소건설사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결국 있는 회사는 더 잘 되고 없는 회사는 더 힘들어지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구조예요. 전문가들은 건설업이 회복하려면 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금융 구조를 개선하고 인력 구조도 재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물량만 받으면 수익이 나던 시절은 완전히 끝났고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 건설이라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최신 기술을 건설 현장에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위험한 곳에 직접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작업 효율도 높일 수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기술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고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중소건설사들은 이런 기술에 투자할 여력 자체가 없거든요. 적정임금제라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건데요. 시범 운영을 해본 결과 고용이 늘어나고 숙련공들의 임금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건설 회사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부담이 되다 보니 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설 현장이 좀 더 매력적인 일터가 되려면 처우 개선이 필수적인 건 분명해요. 건설 산업은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로를 깔고 다리를 세우고 학교와 병원을 건설하는 등 우리 생활의 기반을 만드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건설업이 흔들리면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금융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지금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위기를 그냥 방치하면 그 후폭풍이 우리 경제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줄폐업이 계속되면 그 지역의 일자리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건설회사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자재 공급업체, 장비 대여업체까지 줄줄이 타격을 받거든요. 지역 상권에도 영향이 가고 결국 그 지역 전체의 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건설업 의존도가 높은 곳이 많아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직장을 다녀도 내 집 마련의 꿈은 계속 멀어져만 가고 있고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작 건설업계는 무너지고 있는 이 뒤틀린 현실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은 힘들어하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어느 쪽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너무 많은 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지금 이런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건데요. 하루빨리 건강한 시장 상황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건설업계의 회복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도 문제지만 건설업이 무너지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제대로 인정받고 젊은 세대들도 건설업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도 불안에 떨지 않고 안심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되었으면 해요. 지금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결국
우리 모두의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건설업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